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는 숨막힐 듯한 정적과 은은한 클래식 음악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한재희의 속은 타오르는 숯불처럼 까맣게 그을리고 있는 중이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재계 서열 30위권에 드는 건설사 회장의 차남으로 오늘이 벌써 10번째 맞선 상대였는데 그는 식사가 시작된 지 10분 만에 자신의 재력과 가문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대고 있었다. 제이는 눈앞에 놓인 스테이크가 식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손에 쥔 포크를 으스러지게 꽉 쥐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곳을 빠져나가 작업실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고 눈앞에 남자가 뱉어내는 과시욕 섞인 단어들은 그녀의 인내심을 갉아먹는 소음 공해에 불과했다. 남자는 제이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와인잔을 흔들며 자신의 비서가 얼마나 무능한지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오만함이 극에 달해 있었다. 제이는 미술품 복원가로서의 섬세한 감각을 지니고 있었기에 남자의 명품 수트깃에 묻은 아주 미세한 먼지조차 거슬리게 느껴졌는데 그것은 마치 이 맞선 자리가 그녀의 인생에 묻은 오점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계모의 강요로 나온 자리였지만 이 남자는 여성을 그저 장식품이나 대를 이을 도구로만 생각하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남자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제이의 얼굴을 훑어보더니 피부 관리는 어디서 받는지 묻거나 결혼 후에는 일을 그만두고 내조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둥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을 때 제이의 인내심은 마침내 한계점을 넘어서고 말았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미친 핑계가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심정으로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는데 그 표정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서늘하고도 위태로워 보였다. 제이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을 만지작거렸고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쉬운 뒤 호텔 라운지 전체가 들릴 만큼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폭탄 선언을 던졌다. 사실은 제가 임신 중이라서 결혼은 곤란할 것 같다는 그녀의 말에 남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들고 있던 와인잔이 테이블 위로 엎질러지며 붉은 액체가 하얀 식탁볼을 적셨다. 남자가 경악하며 누구의 아이냐고 묻자 제이는 순간적으로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았던 대한민국 서열 1위 천명그룹의 젊은 최고 경영자 강도준의 이름을 무의식적으로 내뱉어버리고 말았는데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실수의 시작이었다. 강도준이라는 이름 석자가 나오자마자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사람들마저 숨을 죽이며 제이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맞선 남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나더니 천명그룹과 엮이면 뼈도 못 추린다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레스토랑을 빠져나갔고 제이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싫은 사람을 떼어내기 위한 거짓말이었지만 그 대상이 하필이면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냉혈한으로 소문난 강도준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제이는 황급히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레스토랑 지배인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해왔다. 지배인의 귀에는 이미 무전기를 통해 VIP 고객의 신변과 관련된 긴급 상황이 보고되고 있었던 것이다.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수십 명이 입구를 봉쇄하고 일반 투숙객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제이는 영문도 모른 채 지배인의 안내를 받아 VIP 대기실로 이끌려 들어갔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호텔 정문에는 뉴스에서나 보던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다. 검은색 리무진의 문이 열리자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위압적인 풍채를 풍기며 차에서 내렸는데 그는 바로 천명그룹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강도준의 조부인 강태산 회장이었다. 강 회장은 구름대처럼 몰려든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제의가 있는 대기실로 직행했는데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고 입가에는 기묘한 흥분이 서려 있었다. 제의는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느꼈지만 이미 모든 퇴로는 차단된 상태였다.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태산 회장이 들어서자 방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고 지배인을 비롯한 직원들은 고개를 숙여 급존칭으로 그를 맞이했다. 강 회장은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소파에 앉아있는 제이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는데 그의 시선은 제이의 얼굴이 아닌 그녀의 배에 고정되어 있었다. 제이는 공포에 질려 입술이 파랗게 질렸으나 강 회장은 갑자기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지팡이로 바닥을 콱 내리찍었다. 그는 수행비서에게 당장 호적 서류를 준비하라고 소리치며 내 증손주를 가진 귀한 몸을 이런 곳에 방치할 수 없으니 당장 저택으로 모셔야 한다고 명령했다. 제이는 이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풀기 위해 입을 열려 했으나 강 회장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강 회장의 기쁨은 단순한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그룹의 승계 구도를 공고히 하려는 철저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제이의 의사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제이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이제야 도준이 녀석이 정신을 차리고 가문을 위한 일을 해냈다며 감격스러워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광신도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제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것 같은 공포감이 그녀를 대잠했다. 그때 대기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강 회장의 환호를 뚫고 들어왔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등장한 남자는 훤칠한 키에 조각 같은 외모를 지녔으나 눈빛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운 강도준 사장이었다. 도준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는데 그의 시선은 할아버지인 강 회장과 겁에 질린 채 소파에 움츠러든 제이를 번갈아 훑었다. 그는 이미 보고를 받고 오는 길이었기에 어떤 미친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떠벌리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여자를 처리하기 위해 직접 이곳으로 온 참이었다. 그러나 강 회장이 저토록 기뻐하며 당장이라도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기세인 것을 보자 도준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수많은 계산이 오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회에서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결혼 압박을 받고 있던 터라 이 상황이 어쩌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도준은 천천히 제이에게 다가가며 그녀를 관찰했는데 단아하지만 고집 있어 보이는 눈매가 묘하게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제이는 도준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는데 그가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아 경찰에 넘길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파멸을 기다렸지만 예상과 달리 도준의 손길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제이가 놀라 눈을 뜨자 도준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해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는데 그 눈빛 속에는 소름 끼칠 정도의 냉소가 숨겨져 있었다. 도준은 강 회장을 향해 깍듯이 고개를 숙이며 할아버지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이 여자는 몸이 약하니 자신이 직접 데리고 가서 안정을 취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손자의 태도 변화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당장 오늘 안으로 혼인신고를 마치라고 엄포를 놓았다. 강 회장과 경호원들이 대기실을 빠져나가자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고 도준의 얼굴에서 다정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는 제이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손을 거칠게 떼어내더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으며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만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제이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버티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도주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위협적인 기세로 내려다보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감히 천명그룹을 상대로 이런 사기극을 벌였는지 낮게 으르렁거렸다. 제이는 공포심과 함께 억울함이 밀려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그를 노려보았다. 도주는 제이의 눈에서 두려움 뒤에 숨겨진 도끼를 발견하고 흥미롭다는 듯 한쪽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그는 지금 당장 이 거짓말을 폭로하고 그녀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강 회장의 실망과 분노가 자신에게 향할 것이고 그룹 내 반대파들이 이 소동을 빌미로 자신을 공격할 것이 뻔했다. 반면 이 여자를 이용해 결혼한 척 연기를 한다면 당분간 할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지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도주는 제이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제이는 그의 손길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남자의 악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 제이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놓으라고 소리치자 도주는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악마의 유혹처럼 감미로우면서도 치명적이었다. 그는 지금부터 자신의 아내가 되어 완벽하게 연기를 해낸다면 살려두겠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허튼 수작을 부리거나 도망치려 한다면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까지 세상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제이는 그의 협박이 빈말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온몸을 떨었는데 이는 단순한 거짓말이 불러온 결과치고는 너무나도 가혹한 대가였다. 도주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일으켜 세운 뒤 마치 소중한 연인을 에스코트하듯 팔짱을 끼게 만들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도주는 제이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는데 기자들은 천명그룹의 후계자가 숨겨둔 연인과 함께 등장했다며 셔터를 눌러댔다. 제이는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현기증을 느꼈지만 도준의 단단한 팔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어 쓰러질 수도 없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가는 동안 도준은 틈틈이 제이를 챙기는 척하며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고 제이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장단에 맞춰주어야만 했다. 검은색 리무진에 타자마자 도준은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 운전기사에게 본가로 가자고 지시했고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풍경을 보며 제이는 자신의 평범했던 인생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다. 차 안의 공기는 질식할 듯 답답했고 제이는 창가에 바짝 붙어 앉아 도준과의 거리를 최대한 벌리려 애썼지만 좁은 공간 안에서 그의 존재감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다. 도준은 태블릿 PC를 꺼내 무언가를 검토하며 제이의 존재를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제이는 그가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손톱만 물어뜯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 순간 강도준의 이름을 말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차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숲길로 접어들자 거대한 성벽 같은 담장이 나타났고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대한민국 상위 0.1%만이 거주한다는 천명가의 본저가 모습을 드러냈다. 저택의 현관에는 집사를 비롯한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도열하여 주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중세시대의 왕족을 맞이하는 의식처럼 장엄했다. 도준이 차에서 내리자 집사가 달려와 문을 열어주었고 도준은 다시 한번 연기를 시작하며 제이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리도록 도와주었다. 사용인들은 제이의 배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지만 도준의 날카로운 시선이 닿자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도준은 제이의 귀에 대고 앞으로 이곳이 당신의 감옥이 될 것이니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차갑게 속삭였다. 제이는 그 말에 소름이 끼쳤지만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겨 그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거실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눈을 사로잡았지만 제이에게는 그 모든 것이 차가운 쇠창살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도주는 집사에게 제이의 방을 자신의 침실 바로 옆방으로 배정하고 24시간 감시를 붙이라고 명령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재로 향했다. 홀로 남겨진 제이는 낯선 환경과 적대적인 시선들 속에서 고립감을 느꼈지만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계모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며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다시금 깨달았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아 반드시 자유를 되찾겠다고 결심했다. 그때 서재문이 다시 열리고 도준이 서류 봉투를 든 채 걸어 나오며 그녀에게 계약서를 내밀었다. 강도준이 내민 서류 봉투는 마치 판결문처럼 차갑고 무거운 존재감을 드러내며 테이블 위에 놓였는데 한재인은 떨리는 손끝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봉투 안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들어있었고 첫 장을 넘기자마자 혼인계약서라는 5글자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와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도주는 소파 등받이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제이가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을 건조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와 인수합병 협상을 하는 듯한 태도로 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이 결혼이 철저히 쇼윈도 부부 생활임을 명시하며 제이가 수행해야 할 의무와 그에 따른 보상을 기계적으로 읊조렸다. 제이는 계약서의 조항들을 읽어 내려갈수록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는데 그 내용은 가히 노예 계약에 가까울 정도로 일방적이고 가혹했다. 의린 한제이는 갑인 강도준의 완벽한 아내이자 천명그룹의 안주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대외적인 행사나 가족 모임에서 그가 요구하는 연기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특히 계약 기간 동안 다른 이성과의 만남은 물론이고 사적인 외출조차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서 제이는 입술을 깨물며 도준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계약서 마지막 장에 명시된 보상 항목이었는데 거기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을 전액 변제하고 계모의 협박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도준은 제이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더니 테이블 위에 만년필을 툭 던지며 선택을 종용했다. 그는 지금 이 방을 나가면 그녀는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평생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비참하게 살아가겠지만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모든 금전적인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차갑게 속삭였다. 제이는 자존심이 상해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펜촉이 종이 위를 긁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고 제이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적어 넣음으로써 영혼을 저당 잡히는 거래를 완료했다. 도주는 서명된 계약서를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듯 인매를 살짝 올렸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차가웠다. 계약이 성립되자마자 도주는 인터폰을 눌러 집사를 호출했고 잠시 후 중후한 인상의 노신사가 들어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도주는 집사에게 오늘 밤부터 제이가 안주인으로서 이 저택에 머물 것이니 필요한 모든 것을 최상의 것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집사는 놀란 기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으나 제이는 그의 눈빛에서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다. 이 저택의 모든 사용인들은 강 회장의 눈과 귀가 되어 자신들을 감시할 것이 분명했기에 제이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도주는 집사에게 혼인신고 서류를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처리하라고 덧붙이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라고 엄명했다. 도주는 제이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며 저택의 구조와 그녀가 지켜야 할 규칙들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의 태도는 아내를 대하는 남편이라기보다는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상사에 가까웠다.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고 벽면에는 고가의 미술품들이 걸려 있었지만 제이의 눈에는 그저 삭막한 장식품으로만 보였다. 도주는 복도 끝에 위치한 거대한 양문형 문을 열며 이곳이 우리가 앞으로 함께 생활할 부부 침실이라고 소개했다. 방 안은 운동장처럼 넓었고 킹사이즈 침대 2개가 놓여 있어도 공간이 남을 정도였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회색 톤으로 통일되어 있어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제이는 이 넓고 차가운 방에서 그와 단둘이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혔다. 도주는 방 안쪽에 있는 드레스룸을 가리키며 그곳에 그녀가 입을 옷과 필요한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 공간인 서재와 드레스룸 반대편은 절대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서로의 사생활을 철저히 존중하는 것이 이 계약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는 그가 그어놓은 선이 명확함을 느끼며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는데 그와 감정적으로 얽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도주는 셔츠의 단추를 풀며 욕실로 향했고 제이는 멍하니 서 있다가 그가 욕실 문을 닫고 나서야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높은 담벼락과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요정에서는 천명그룹의 부회장이자 도준의 숙부인 강인철이 신복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강인철은 도준이 갑자기 결혼을 발표하고 임신한 여자를 데려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분노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도준이 여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조작된 연극일 것이라고 강력하게 의심했다. 강인철은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도준이 감히 회장님을 속이고 그룹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소리쳤다. 그의 신복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만약 그 여자의 임신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은 도준을 몰락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인철은 신복의 말에 눈을 번뜩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는데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도준을 무너뜨릴 사악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라인에 있는 병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만간 도준의 아내가 산전 검사를 받으러 갈 것이니 결과를 조작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라고 지시했다. 강인철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담배를 피우며 연기 속에 가려진 도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형이 죽고 나서 조카인 도준이 그룹의 후계자로 지목되었을 때부터 그를 눈엣가시처럼 여겨왔고 이번 기회야말로 그를 끌어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확신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천명그룹을 둘러싼 권력의 암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시 도준의 저택으로 돌아와서 제이는 샤워를 마치고 나오다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도준을 발견하고 흠칫 놀랐다. 도준은 샤워 가운 차림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털며 나오는 제이를 무심하게 쳐다보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는 임산부 흉내를 내려면 건강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지만 제이는 그 우유가 독약이라도 되는 양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도준은 그녀의 반응이 우습다는 듯 피식 웃으며 자신이 그녀를 해칠 생각이었다면 진작에 다른 방법을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는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우유를 단숨에 마셔버린 뒤 그를 쏘아보며 연기 연습은 필요 없으니 내일 일정이나 알려달라고 당돌하게 대꾸했다. 도준은 제이의 당돌함에 흥미를 느끼며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키가 생각보다 훨씬 커서 제이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도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거리를 좁히며 내일 아침 식사는
할아버지와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어설픈 모습을 보였다가는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녀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제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자신이 알아서 잘 대처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도주는 그녀의 머리카락 끝을 살짝 만지작거리며 부디 그 자신감이 내일 아침 식탁에서도 유지되길 바란다고 속삭인 뒤 침대 중 하나를 차지하고 누워버렸다. 다음 날 아침 제이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에서 깼는데 밤새 악몽에 시달려 식은땀을 흘린 탓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녀는 옆 침대를 확인했지만 도주는 이미 일어나고 없었고 침구는 칼같이 정리되어 있어 그가 머물렀던 흔적조차 찾기 힘들었다. 제이가 씻고 나오자마자 노크 소리와 함께 중년의 여성이 들어왔는데 그녀는 이 저택의 살림을 총괄하는 공여사였다. 공여사는 깐깐해 보이는 인상에 빈틈없는 태도로 제이에게 인사하며 회장님이 기다리시니 서둘러 준비하라고 재촉했다. 제이는 공여사가 내민 옷을 입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화려한 명품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낯선 타인처럼 보였다. 식당으로 내려가자 긴 테이블 상석에 강태산 회장이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도준이 무표정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강 회장은 제이를 보자마자 신문을 접고 환하게 웃으며 잘 잤냐고 물었는데 어제와는 달리 매우 자상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제이는 도준에게 배운 대로 수줍은 척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강 회장은 그녀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며 아침부터 고기를 썰어야 힘이 난다며 스테이크를 권했다. 식탁 위에는 산해진 미가 가득했지만 제이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그때 강 회장이 갑자기 병원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 증손주가 건강한지 확인해야 하니 내일 당장 주치의를 만나보라고 말했다. 제이는 순간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필사적으로 태연한 척하며 도준을 바라보았는데 도준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는 이미 예약해 두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할아버지가 걱정하지 않도록 자신이 알아서 챙기겠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지정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최근 병원 쪽 비리 문제 때문에 믿을 만한 곳이 없다는 핑계를 댔다. 도준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고 제이는 이것이 강인철 부회장의 계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도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다고 대답하며 대신 자신이 동행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식사가 끝나고 도준은 출근 준비를 하며 제이를 서재로 불렀는데 그의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심각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문을 잠그고 제이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숙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도준은 할아버지가 지정한 병원은 숙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곳이라며 내일 검사에서 임신 사실이 거짓임이 밝혀지면 우리 둘 다 끝장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는 사색이 되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지만 도준은 의외로 담담한 표정으로 서랍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는 이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호르몬 수치를 조작할 수 있다며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말했다. 제이는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받아들며 이것이 정말 안전한 것인지 물었지만 도준은 선택권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제이의 연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일 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라고 당부했다. 제이는 도준의 눈을 바라보며 그 깊은 곳에 숨겨진 불안과 결의를 읽을 수 있었고 어쩌면 그도 이 거대한 싸움에서 홀로 외롭게 버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약병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다가올 폭풍을 앞두고 비로소 공범자로서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창밖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저택을 감싸고 있는 숲은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도심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천명그룹 본사 펜트하우스의 드레스룸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한재인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고 있었다. 짙은 미드나이트 블루 색상의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우아함을 극대화하고 있었지만 제이에게는 마치 죄수복처럼 무겁게만 느껴질 뿐이었다. 오늘 아침 강도준이 건네준 약 덕분에 병원에서의 검사는 기적적으로 통과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거짓말의 서막에 불과했다. 호르몬 수치를 일시적으로 조작하여 임신 반응을 끌어낸 그 약은 부작용으로 인한 가벼운 두통과 메스꺼움을 동반하고 있었지만 제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내야만 했다. 그녀의 뒤에서 스타일리스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머리카락 한 올까지 완벽하게 세팅하고 있었고 제이는 자신이 마치 정교하게 세공된 인형이 된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때 육중한 문이 열리며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강도준이 들어왔는데 그의 모습은 감탄이 나올 만큼 근사했지만 동시에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거울을 통해 제이와 시선을 마주치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애정 대신 철저한 계산만이 담겨 있었다. 도주는 직원들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손짓한 뒤 제이의 곁으로 다가와 오늘 밤 열리는 자선 파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는 이 파티가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장소이자 숙부인 강인철 부회장이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판을 짠 사냥터임을 강조했다. 도주는 제이의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며 차가운 손끝이 그녀의 쇄골에 닿자 몸을 움찔 떠는 그녀에게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당당하게 연기하라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리무진을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제이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불빛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도주는 태블릿 PC로 참석자 명단을 검토하며 제이에게 주의해야 할 인물들과 그들의 성향을 간략하게 브리핑해 주었는데 그의 말투는 마치 작전 지역에 투입되는 특수요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지휘관처럼 건조했다. 그는 특히 숙부의 아내인 윤 여사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는데 그녀는 웃는 얼굴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데 도 같은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제이는 도준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이 발을 들인 이 세계가 총성 없는 전쟁터임을 실감했고 뱃속의 가짜 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방패막이라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다. 차가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기 시작했다. 도주는 차문이 열리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쓰고 제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에스코트했는데 그 자연스러운 연기력에 제이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레드카펫을 밟으며 걸어가는 두 사람을 향해 쏟아지는 질문. 세례는 대부분 임신과 결혼에 관한 것들이었지만 도주는 미소 띤 얼굴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여유롭게 행사장을 향해 나아갔다. 제이는 눈이 부실 정도로 터지는 플래시 세례의 현기증을 느꼈지만 도준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어 쓰러지지 않고 걸을 수 있었다. 그의 손길은 겉보기에는 다정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도망치거나 실수를 하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는 구속에 가까웠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에 들어서자 대한민국 상위 1%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일제히 시선을 돌렸다. 연회장 안은 우아한 클래식 음악과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 그리고 가식적인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는데 제이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먹잇감을 탐색하는 하이에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도준이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호기심과 질투,
그리고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제이는 도준의 곁에 바짝 붙어 서서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도준은 능숙하게 사람들을 응대하며 제이를 보호하듯 감싸 안았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중후한 목소리와 함께 강인철 부회장이 다가왔는데 그의 곁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윤 여사가 팔짱을 끼고 있었다. 강인철은 도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과장된 몸짓으로 반가움을 표시했지만 그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섬뜩했다. 그는 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천명의 핏줄을 잉태한 귀한 몸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는데 그 말 속에는 뼈 있는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윤 여사 역시 제이의 손을 잡으며 친절한 척했지만 그녀의 손톱이 제이의 손등을 살짝 파고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윤 여사는 제이에게 입덧은 없는지 병원은 어디를 다니는지 꼬치꼬치 캐물으며 허점을 찾아내려 했지만 제이는 도준과 미리 맞춰둔 시나리오대로 침착하게 대답하며 위기를 넘겼다. 도준은 숙부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며 은근한 신경전을 이어갔고 주변의 공기는 걷잡을 수 없이 차가워졌다. 잠시 후 도준이 주요 주주들과의 긴급한 대화를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는 제이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제이는 혼자 남는 것이 두려웠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보내주었고 도준이 사라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부유층 사모님들이 제이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녀들은 제이의 출신 배경과 학력 그리고 어떻게 도준을 사로잡았는지에 대해 노골적으로 질문을 퍼부으며 그녀를 공경에 빠뜨리려 했다. 그들의 질문은 교묘하게 무례했고 제이의 자존심을 긁어놓기에 충분했지만 제이는 미술품 복원가로서 수많은 진상 고객들을 상대해본 경험을 살려 유연하게 대처했다. 그녀는 그들의 무례한 질문을 우아한 농담으로 받아치며 오히려 그들의 교양 없음을 은근히 지적해 주위의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윤 여사는 제이의 만만치 않은 태도에 표정이 굳어지더니 웨이터를 불러 샴페인을 가져오게 했는데 그녀는 임산부에게 술을 권하는 무리수를 두며 제이를 시험하려 들었다. 윤 여사는 이 샴페인이 도수가 거의 없는 최고급 음료라며 한 모금 정도는 태교에 좋다고 억지를 부렸고 주변의 사모님들도 동조하며 제이를 압박했다. 제이는 샴페인 잔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 잔을 입에 대지 않고 향만 맡은 뒤 이 샴페인에 들어간 허브 성분은 임산부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책에서 읽었다며 정중하게 잔자 거절했다. 윤 여사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지만 제이의 박식함과 침착함에 더 이상 강요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그때 웨이터 한 명이 쟁반에 가득 담긴 음료를 들고 비틀거리며 제이의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제이가 윤 여사의 집요한 공격을 방어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웨이터가 발을 헛디디며 제이의 드레스 자락을 밟았고 중심을 잃은 제이는 뒤로 넘어질 위기에 처했다. 쟁반 위에 있던 유리잔들이 와르르 쏟아지며 날카로운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제이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눈을 질끈 감았다. 주변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나왔고 제이의 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려는 순간 누군가의 강력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낚아채 끌어당겼다. 익숙한 향기와 함께 단단한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제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고 그곳에는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의 강도준이 서 있었다. 그는 초인적인 반사신경으로 달려와 제이를 구해낸 것이었는데 그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사람을 죽일 듯이 살벌했다. 도준은 제이의 상태를 먼저 살피며 다친 곳은 없는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이가 창백한 얼굴로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도준은 그제야 안도하며 시선을 돌려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웨이터를 내려다보았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는데 도주는 웨이터에게 소리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큰 공포를 자아냈다. 그는 천천히 웨이터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누가 시킨 짓인지 물었고 웨이터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저었다. 도주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보안 요원들을 불러 웨이터를 끌고 가라고 지시했다. 도주는 윤 여사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서늘한 눈빛을 보냈는데 그 눈빛은 명백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윤 여사는 당황하여 시선을 피했다. 도주는 제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선언하고는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한 채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호텔 로비를 지나 차에 오를 때까지 도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제이는 그가 뿜어내는 분노가 얼마나 거대한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와의 소음이 차단되자 도주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좌석 깊숙이 몸을 기대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제이는 조심스럽게 그의 눈치를 살피며 고맙다는 말을 건넸지만 도주는 대답 대신 창밖을 응시하며 턱 근육을 딱딱하게 굳히고 있었다. 도준이 침묵을 지키는 동안 제이는 그의 손등에 긁힌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는데 아까 그녀를 구하려다 깨진 유리 조각에 스친 모양이었다. 제이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고 상처를 닦아주기 시작했다. 도주는 흠칫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제이의 단호한 손길에 이내 저항을 멈추고 그녀에게 손을 맡겼다. 제이는 이 남자가 겉으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외롭고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가 상처를 지혈하며 올려다보자 도주는 복잡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계약 관계 이상의 묘한 기류가 흘렀다. 도주는 낮은 목소리로 왜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했냐며 화를 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가진 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자신의 시야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라고 명령했다. 제이는 그의 말이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임을 알기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주는 숙부가 이번 일로 멈추지 않을 것이며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를 조여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오늘 밤의 사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경고였음을 확신하고 있었고 이제는 자신이 반격할 차례라고 뇌까렸다. 차가 저택에 도착할 무렵 도준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제이는 그 안에 숨겨진 뜨거운 불꽃을 보았다. 저택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는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제이는 오늘 하루 겪은 일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지만 도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그녀가 입을 열려는 순간 도준이 먼저 말을 꺼내며 내일은 더 힘든 하루가 될 것이니 푹 쉬라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제이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방으로 들어갔고 침대에 눕자마자 몰려오는 피로감에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도준이 그녀를 구해주던 순간에 강렬한 눈빛과 따뜻했던 체온이 떠나지 않았고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한편 서재로 들어간 도준은 어둠 속에서 위스키 한 잔을 들이키며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파티장에서 일어난 사고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웨이터와 접촉한 모든 인물들의 명단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는데 사진 속에는 어린 도준과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반드시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에게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늘 제이가 보여준 의외의 강단과 자신을 치료해주던 따뜻한 손길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지만 도주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하며 다시 냉혹한 승부사의 가면을 썼다. 그날 밤 천명그룹의 온라인 사내 게시판과 증권가 찌라시에는 강도준 대표의 아내가 파티장에서 봉변을 당할 뻔했다는 소식과 함께 누군가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루머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도준이 여론을 이용해 숙부를 압박하기 위해 흘린 정보였고 싸움은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었다. 제이는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서재의 불빛을 바라보며 이 위험한 동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는 도준과 운명을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돌던 저택의 아침 식탁 위로 강태산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진 것은 숟가락을 채 들기도 전이었다. 강 회장은 비서실장을 통해 오늘 오후 2시에 천명의료원 VIP 검진센터에서 정밀 초음파 검사를 예약해 두었으니 두 사람 모두 반드시 참석하라는 통보를 보내왔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라 제2의 임신 사실을 의학적으로 검증하고 만약 거짓일 경우 그 즉시 두 사람을 매장시키겠다는 강인철 부회장 측의 교묘한 압박이자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었다. 제이는 입안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도준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커피만 마시고 있었다. 도준은 이미 의료원 내부에 자신의 사람을 심어두었지만 부회장의 감시망이 워낙 촘촘하여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위험한 도박판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도준은 출근을 미루고 서재에서 어딘가로 쉴 새 없이 전화를 걸며 상황을 통제하려 애썼고 제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불안한 마음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시간을 보냈다. 잠시 후 서재에서 나온 도준은 제이에게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하도록 지시했는데 그것은 마치 장례식장에 가는 복장처럼 엄숙하고 비장해 보였다. 그는 차에 오르기 전 제이의 어깨를 꽉 잡으며 병원장이 숙부의 최측근이니 검사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절대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말고 침묵을 지키라고 신신당부했다. 제이는 도준의 눈 밑에 드리운 짙은 그늘을 보며 그가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새삼 깨닫게 되었고 오늘만큼은 그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굳게 입을 다물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듯한 긴장감을 공유했다. 천명의료원 VIP 센터 입구에는 이미 병원장과 의료진들이 도열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장의 얼굴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어 제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병원장은 도준에게 깍듯이 인사하면서도 시선은 제이의 배를 향해 노골적인 호기심을 드러내며 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검사하라고 지시하셨다며 은근한 압박을 가했다. 도준은 병원장의 말을 무시한 채 제이의 허리를 감싸고 검사실로 향했지만 복도 곳곳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이 마치 감시자들처럼 느껴져 숨이 막혀왔다. 검사실 앞에는 강인철 부회장이 보낸 비서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는 검사 과정을 참관하겠다며 뻔뻔하게 요구해왔다. 도준이 거절하려 하자 비서는 회장님의 직접적인 지시라며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도준은 차가운 침묵 속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초음파 검사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차가운 젤이 제이의 복부에 닿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모니터 화면을 주시하는 병원장과 부회장 비서의 눈빛은 매서웠고 담당 의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기계를 조작하고 있었다. 도준은 제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는데 그의 손바닥에서도 축축한 땀이 배어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의사가 기기를 움직이자 모니터에는
흐릿한 형상이 나타났고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는데 그것은 도준이 미리 매수해둔 해킹팀이 서버에 심어놓은 조작된 영상이었다. 병원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노려보며 조작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만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영상은 완벽하게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구현해내고 있었다. 비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과 제의를 번갈아 보았지만 의학적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딴지를 걸 명분이 없었다. 검사가 무사히 끝나고 병원장을 비롯한 적대적인 세력들이 물러가자 제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러나 위기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고 오히려 더 거대한 폭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준이 제이를 부축해 대기실로 나오자마자 벽면에 설치된 대형 TV에서 긴급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앵커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날카로웠다. 뉴스 화면에는 천명그룹 강도준 대표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대문짝만하게 보도되고 있었다. 병원 로비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수군거리며 도준을 손가락질했다. 이것은 부회장이 검사 결과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해둔 두 번째 함정이었고 타이밍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도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고 수행비서가 사색이 되어 달려와 주가가 폭락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만을 상정하려 한다는 보고를 올렸다. 도준은 굳은 표정으로 제이를 바라보며 지금 당장 회사로 가봐야 하니 먼저 집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짙은 절망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병원 입구에는 벌써 냄새를 맡은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고 도준은 제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얼굴을 가려주었다.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밀쳐내며 길을 터주었지만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질문 공세는 날카로운 화살처럼 두 사람에게 꽂혔다. 도준은 제이를 리무진에 태워보내며 차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제이는 차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뒷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워 보인다고 생각했다. 텅 빈 저택으로 돌아온 제이는 세상과 단절된 고립감을 느꼈지만 가만히 앉아서 도준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거실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뉴스를 계속 주시하며 검찰이 증거로 제시했다는 이중 장부와 계약서 사본들이 화면에 비칠 때마다 눈을 떼지 않았다. 미술품 복원가로서 위작을 판별하고 미세한 붓 터치의 차이를 찾아내는 그녀의 눈썰미는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디테일을 포착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다. 제이는 화면을 캡처하고 확대하여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문서에 찍힌 도장의 인주 색깔과 서명의 필압이 미세하게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증거들이 정교하게 조작된 위조품임을 확신하고 도준의 개인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원본 파일이나 고화질 스캔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비서실장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제이의 단호하고 논리적인 설득에 못 이겨 보안 서버를 통해 자료를 전송해 주었다. 제이는 자신의 작업실에 틀어박혀 전문 감정 장비와 프로그램을 동원해 문서들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눈은 충혈되고 머리는 지끈거렸지만 모니터 속의 픽셀 하나하나를 대조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새벽 3시가 넘었을 무렵 제이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는데 횡령 혐의가 적힌 날짜의 계약서에 사용된 폰트가 해당 시기에는 아직 배포되지 않았던 서체라는 사실이었다. 또한 전자 서명의 메타데이터를 복원한 결과 파일 생성 날짜가 사건 발생일보다 훨씬 뒤인 최근으로 조작되었다는 디지털 흔적까지 발견해냈다. 그 시각 도준은 검찰청에서 밤샘 조사를 받고 초췌한 모습으로 귀가했는데 그의 와이셔츠는 구겨지고 넥타이는 풀어헤쳐진 상태였다.
그는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들어섰는데 소파 테이블 위에 수많은 서류들을 펼쳐놓고 작업 중인 제이를 발견하고 멈칫했다. 도주는 지친 목소리로 아직 안 자고 뭐 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제이는 대답 대신 자신이 분석한 결과물이 담긴 태블릿 PC를 그에게 내밀었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이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감정 소견서를 작성했다고 말했고 도주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화면 속에는 위조된 문서의 허점들이 붉은색 펜으로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그것은 절벽 끝에 몰린 도준에게 내려온 동아줄과도 같았다.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넘겨보며 제이의 분석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변호인단조차 찾아내지 못한 치명적인 오류들을 그녀가 찾아낸 것이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제이를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질끈 묶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든든한 파트너처럼 보였다. 도주는 쉰 목소리로 어떻게 이런 걸 찾아냈냐고 물었고 제이는 미술품 복원이나 서류 위조 감정이나 본질은 같다며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며 이제 남은 건 당신이 이 무기를 어떻게 휘두르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도준의 눈빛에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꺼져가던 투쟁심이 불타올랐다. 도준은 제이에게 다가가 충동적으로 그녀를 끌어안았는데 이번에는 연기가 아닌 진심 어린 고마움과 안도감이 섞인 포옹이었다. 제이는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놀랐지만 그의 품에서 전해지는 떨림을 느끼며 조용히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도주는 그녀의 귓가에 고맙다는 말을 나직하게 속삭였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계약서로도 정의할 수 없는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는 곧바로 비서진과 변호인단을 소집하여 제이가 찾아낸 증거를 바탕으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저택의 서재는 대반격을 위한 작전 회의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천명그룹 본사 강당에서는 강도준 대표의 해임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강인철 부회장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올랐다. 그는 주주들에게 도준의 부도덕함을 성토하며 해임안에 찬성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고 분위기는 도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회의장 문이 활짝 열리며 도준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는데 그의 뒤에는 변호인단이 아닌 제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좌중이 술렁거리는 가운데 도준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강인철은 코웃음을 쳤지만 도준이 스크린에 띄운 분석 자료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제이는 도준의 옆에 서서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문서의 위조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는 장내를 압도했다. 주주들은 화면에 표시된 명백한 조작 증거들을 보며 경악했고 웅성거림은 곧 강인철을 향한 비난의 화살로 바뀌었다. 도주는 기세를 몰아 이 조작극을 지시한 배우를 밝혀내고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선포했다. 강인철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건 함정이라며 소리쳤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다. 제이는 단상 아래에서 분노에 몸을 떠는 부회장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자신이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님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이사회에서의 통쾌한 승리가 채 하루를 넘기기도 전에 천명그룹의 본가에는 다시금 검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는데 강태산 회장의 긴급 호출을 받고 도착한 서재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다. 그곳에는 이미 강인철 부회장이 승자의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녹음기와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강 회장은 도준과 제이가 들어서자마자 벼락 같은 고함을 지르며 제이의 임신이 거짓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녹취록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것은 제이가 친구와 통화하며 신세를 한탄했던 내용이 도청된 것이었는데 강인철이 심어둔 첩자가 제이의 휴대전화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이었다. 도주는 주먹을 꽉 쥐며 이것은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항변했지만 배신감에 휩싸인 강 회장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강 회장은 평생을 바쳐 일군 그룹의 후계자가 자신을 기만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노하여 지팡이를 휘두르며 두 사람을 당장 내쫓으라고 소리쳤다. 제이는 울먹이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강 회장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더니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지고 말았다. 서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도준이 달려가 회장을 부축하려 했지만 강인철이 앞을 가로막으며 네가 아버지를 죽이려 한다고 악을 썼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긴급히 투입되어 강 회장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도주는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해 할아버지의 구급차에 동승조차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병원 수술실 앞은 강인철 부회장이 장악한 경호 인력으로 봉쇄되었고 도준과 제이는 죄인 취급을 받으며 격리된 대기실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 잠시 후 강인철이 들어와 강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위독한 상태이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도준에게 있음을 이사회에 공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도준에게 스스로 경영권 포기각서에 서명하고 해외로 떠난다면 제2의 사기 혐의는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비열한 거래를 제안했다. 도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숙부를 노려보았지만 지금 당장 할아버지의 안위와 제2의 안전을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숙부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한 뒤 제2를 데리고 병원 비상구 계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비상구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도주는 제2의 어깨를 잡고 지금 당장 짐을 챙겨 떠나라고 단호하게 명령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갈 각오가 되어 있으니 너는 이 진흙탕 싸움에서 빠져나가 새 삶을 살라고 말했다. 제이는 도준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평생의 꿈인 그룹 경영권과 명예마저 포기하려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도망치는 것은 이제 지긋지긋하다며 당신을 혼자 두고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제이는 도준의 손을 잡고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며 강인철이 숨겨둔 이중 장부의 원본을 찾아내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자고 제안했다. 도준은 제이의 무모한 제안에 반대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읽고 결국 그녀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강인철이 병원에서 회장의 병세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 그의 개인 별장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털기로 계획을 세웠다. 도준의 충직한 비서실장이 별장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동안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별장 내부로 잠입해야 했다. 이것은 발각되는 순간 주거 침입과 절도 혐의로 즉시 체포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작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강인철의 별장은 숲속 깊은 곳에 요새처럼 자리 잡고 있었는데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순찰을 도는 경비견들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도준과 제이는 검은색 옷을 입고 담장을 넘어 정원으로 잠입했는데 제이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도준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비서실장의 신호에 맞춰 보안 시스템이 3분간 꺼진 사이 그들은 뒷문을 통해 별장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제이는 미술품 복원가로서의 눈썰미를 발휘하여 서재에 걸린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의 위치를 단번에 찾아냈는데 그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모작 그림이었다. 금고 앞에는 복잡한 디지털 도어록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도준이 미리 준비해온 해독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비밀번호를 풀기 시작했다. 초조한 시간이 흐르고 밖에서는 경비원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두 사람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마침내 띠리릭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금고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강인철의 횡령과 주가 조작 증거가 담긴 외장 하드와 비밀 장부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제이가 환희에 찬 표정으로 장부를 집어드는 순간 갑자기 서재의 불이 환하게 켜지며 총을 든 경호원들이 들이닥쳤고 그 뒤로 강인철의 신복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나타났다.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도준은 본능적으로 제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경호원들과 대치했는데 그들은 이미 두 사람의 침입을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신복은 도준에게 얌전히 증거를 내놓고 무릎을 꿇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비아냥거렸지만 도준은 물러서지 않고 주변에 있는 조각상을 집어들며 저항할 태세를 갖췄다. 제이는 도준의 옷자락을 꽉 쥐며 공포에 떨었지만 이대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모색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화병을 바닥으로 밀어 깨트리며 시선을 분산시켰고 그 틈을 타 도준이 신복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좁은 서재 안에서 격렬한 난투극이 벌어졌는데 도준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제이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처절하게 싸웠다. 그는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고 경호원의 명치를 가격하며 길을 터주려 했지만 덩치 큰 사내들에게 둘러싸여 점점 구석으로 몰렸다. 그때 제이가 바닥에 떨어진 소화기를 집어들고 용기를 내어 경호원의 머리를 향해 분사했고 하얀 분말이 시야를 가리는 혼란을 틈타 도준은 신복의 손에서 총을 쳐내고 제이의 손목을 낚아채 창문으로 돌진했다.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2층에서 정원 잔디밭으로 뛰어내렸고 충격으로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발목을 삐끗한 제이가 고통스러워하자 도준은 그녀를 등 뒤에 업고 어둠 속의 숲으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뒤에서는 경호원들의 고함 소리와 추격해오는 발자국 소리가 긴박하게 들려왔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도준은 이를 악물고 버티며 오직 제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들은 숲을 지나 미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이던 비서실장의 차에 간신히 몸을 실을 수 있었고 차가 급출발하며 추격자들을 따돌리는데 성공했다. 차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던 도준은 제이의 안부를 확인하며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고 제이는 엉망이 된 도준의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도준은 획득한 장부를 비서실장에게 넘기며 당장 검찰과 언론에 이 자료를 배포하고 주주들에게 소집 통보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고 강인철의 숨통을 끊어놓을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며 눈빛을 번뜩였다. 제이는 도준의 상처를 손수건으로 지혈해주며 자신이 끝까지 그의 곁에서 싸우겠다고 맹세했고 두 사람은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함께 겪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서울의 하늘 아래 1000명 그룹을 둘러싼 마지막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고 도준과 제이는 그 전쟁의 중심에 서서 운명을 건 승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1000명 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강인철 부회장은 승리에 도취된 표정으로 의기양양하게 시계를 확인하며 도준의 해임한 투표를 재촉하고 있었다. 그는 도준이 횡령 혐의와 여론 악화로 인해 도망자 신세가 되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자신이 회장 직무 대행으로서 그룹을 장악하는 달콤한 상상에 빠져 있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는 분위기 속에서 투표용지에 손을 뻗으려는 찰나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며 엉망이 된 정장 차림의 강도준이 한재희의 부축을 받으며 당당하게 들어섰다. 도준의 얼굴에는 지난밤에 격렬했던 사투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좌중을 압도했다. 그는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며 마이크를 잡고 천명그룹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를 제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천명했다. 강인철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보안 요원들을 불러 당장 저 미친놈을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도주는 비서실장을 통해 준비해온 영상 자료를 대형 스크린에 띄워버렸다. 화면에는 지난밤 목숨을 걸고 별장에서 확보한 비밀 장부와 강인철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자금 흐름도가 적나라하게 펼쳐졌고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제이는 도준의 옆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이 분석한 회계 조작의 증거들을 차분하고 명확한 어조로 설명하며 강인철이 어떻게 회사의 자산을 빼돌려 사익을 취했는지 낱낱이 고발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전문적인 설명 앞에 강인철의 변명은 힘을 잃었고 주주들의 시선은 존경에서 경멸로 순식간에 바뀌어 그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강인철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으며 이것은 모두 조작된 모함이라고 악을 썼지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수사관들은 강인철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고 고지했고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강인철은 끌려나가면서도 도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도준은 그저 차가운 표정으로 숙부의 비참한 몰락을 지켜보며 그간의 서름을 씻어냈다. 회의실을 가득 메운 주주들과 임원들은 도준에게 기립 박수를 보내며 진정한 후계자의 귀환을 환영했고 도준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제이의 어깨에 기대어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제이는 도준의 손을 꽉 잡으며 우리가 해냈다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두 사람은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의지하며 승리의 기쁨을 조용히 나누었다. 이 사회는 만장일치로 도준의 대표직 유지를 가결했고 강인철 라인의 임원들은 즉각 해임되거나 감사를 받게 되는 등 대대적인 숙청이 예고되었다. 도준은 마무리를 짓고 제이와 함께 회의실을 빠져나왔는데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들의 지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이로써 천명그룹을 둘러싼 길고 긴 권력 암투는 도준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병원에 계신 강태산 회장에게 진실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강태산 회장이 입원해 있는 VIP 병동을 찾았는데 병실 앞은 이제 도준의 충직한 경호원들로 교체되어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었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잠들어 있던 강 회장은 인기척을 느끼고 힘겹게 눈을 떴고 도준과 제이를 보자 떨리는 손을 들어 올리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도준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모든 위협이 제거되었고 회사는 안전하다고 보고했다. 강 회장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도준은 망설이다가 제이와 눈을 맞춘 뒤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할아버지를 속일 수 없다며 제이의 임신이 사실은 거짓이었음을 그리고 이 결혼이 계약에 의한 것이었음을 고백해야만 했다. 도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거짓말을 이용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니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제이 역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철없는 거짓말로 회장님을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 강 회장은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침묵을 지켰는데 그 정적은 병실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러 숨조차 쉬기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내 강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잠시 떼어내고 쉰 목소리로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회사를 구하고 서로를 지켜낸 것을 이미 다 보고받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비록 증손주는 없지만 너희 둘 사이의 싹튼 신뢰와 사랑은 가짜가 아니지 않냐며 오히려 두 사람의 손을 포개어 잡아주었다. 그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이가 도준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며 너그러운 미소로 그들의 과오를 덮어주었다. 도준과 제이는 강 회장의 따뜻한 용서에 오열하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병실안은 훈훈한 감동으로 채워졌다. 강 회장은 이제야 마음 편히 쉴 수 있겠다며 다시 눈을 감았고 두 사람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병실을 나설 수 있었다. 그러나 병원 로비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금 미묘한 어색함이 흐르기 시작했다. 병원 정문을 나선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지만 그 침묵은 계속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계약 관계도 종료되어야 한다는 현실 때문이었다. 제이는 도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고 도준 역시 제이를 더 이상 위험한 자신의 세계에 묶어두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라 생각하여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이는 짐을 챙기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도준은 서재에 홀로 남아 텅 빈 책상을 응시하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고 있었다. 제이는 트렁크에 옷을 담으며 이곳에서의 기억들을 하나둘씩 떠올렸는데 처음에는 감옥 같았던 이 저택이 어느새 도준과의 추억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었음을 깨닫고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약속대로 떠나는 것이 도준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감사의 편지를 쓰기 위해 펜을 들었다. 한편 도준은 서재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며 제의가 없는 자신의 삶을 상상해 보았지만 그것은 마치 흑백 영화처럼 몸이 건조하고 삭막하게만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생사를 넘나들며 제이가 보여주었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자신을 치료해주던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며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계약서 따위는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곁에 있어야만 자신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도준은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혼인 계약서를 꺼내 거침없이 찢어버리고는 결단에 찬 표정으로 서재를 박차고 나갔다. 제이가 트렁크를 끌고 현관으로 나오려던 순간 도준이 계단을 뛰어내려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대체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다. 제이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계약이 끝났으니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도준은 그녀의 손에서 트렁크를 빼앗아 옆으로 밀어버리고는 그녀의 어깨를 잡으며 누가 마음대로 계약을 끝낼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우리 사이의 계약은 종이 조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구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이미 새로운 약속으로 변했다고 격정적으로 토로했다. 제이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도준을 올려다보았고 도준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더 이상 연기하는 가짜 부부가 아닌 진짜 부부로 평생 곁에 있어 달라고 고백했다. 도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심플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반지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처음 결혼할 때는 급하게 서두르느라 제대로 된 프러포즈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제야 정식으로 청혼한다고 말하고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제이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고 도준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두 사람은 현관 조명 아래에서 서로를 껴안으며 긴 악몽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고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했다. 저택의 차가웠던 공기는 두 사람의 온기로 따뜻하게 채워졌고 창밖의 달빛마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1000명 그룹이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미술 전시회가 열리는 갤러리는 수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우아한 자태의 한재희 관장이 있었다. 그녀는 도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자신의 이름을 건 갤러리를 오픈하고 실력 있는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며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도준은 바쁜 일정 중에도 전시회 오프닝에 참석하여 아내의 곁을 지키며 꿀이 떨어지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과거의 냉혈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정하고 부드러워 보였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쇼윈도 부부라는 과거의 루머를 비웃기라도 하듯 완벽한 인꼬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들을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두 사람은 갤러리 테라스에 앉아 샴페인 대신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도주는 제이의 손을 잡으며 요즘 들어 피곤해 보이는데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스럽게 물었고 제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도준에게 건넸는데 도준은 사진을 받아들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눈을 크게 뜨며 제이를 쳐다보았다. 제이는 수줍게 웃으며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고 속삭였고 도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제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리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기뻐했다. 도준은 제이의 배에 귀를 대고 아직 들리지도 않는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려 애쓰며 눈시울을 붉혔고 제이는 그런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과거의 엉뚱한 거짓말이 불러온 거대한 폭풍은 두 사람을 가장 단단한 인연으로 묶어주었고 이제 그들은 셋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조차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들리는 이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거짓말로 시작된 인연이 진실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장 극적이고 로맨틱한 전설로 남게 될 것이었다.